자, 이제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허전의 이사님과 단극체제의 세계화에서 다극체제의 세계화로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블록화라고도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담판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 좀 이렇게 양보하고 해가지고 화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저는 엄청 큰 분기점을 만들었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가끔 저는 이제 투자 설명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은 병을 한번 얻으면 되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생관이 변하잖아요. 아, 우리 허전 이사님 병 많이 걸려보셔가지고 그 뭐지 플루, 네, 신종 플루 같은 거 걸리고, 네, 네. 뭐 갑상선암도 걸리고 뭐. 그래요? 네, 그러면 생각이 막 바뀌셨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한 이틀 3일 이제 꼼짝 못 하고 있다 보면 네. 오만 생각이 들죠. 예.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뭘 잘하고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사람은 질병을 한번 겪으면은 뭔가 크게 변하고, 네. 인류는 전쟁을 한번 겪으면은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인도, 뭐 중국, 북한 이런 한 무리들과 네. 서방은 이제는 뭐 사실상 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진 거죠. 네. 특히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교류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WTO 체제 이후 2000년 이후에 진짜 팍스 아메리카나 끝났다. 예, 이렇게 단언해도 됩니까? 저는 그게 서서히 끝났는데 이번에 그냥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닌가.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으면서 나라가 다 이렇게 한번 막히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아예 이제는 러시아와 서방 간에는 한번 이 벽이 완전히 세게 그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무기 경쟁에 막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철의 장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나타난 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생산 공장을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 밖으로 가져오지 마 라는 게 지난 10월에 있었던 미국의 반도체법이었고, 오는 4월에 또 이제 반도체법 플러스 AI 뭐 퀀텀 컴퓨터 바이오 뭐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이 또는 미국의 인력 자원이 중국으로 가는 걸 다 막으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싸게 예전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공장을 많이 만들었던 거를 다 그냥 미국에 짓고 뭐 멕시코에 짓고 정 안 되면 아니면 이제 유럽 근처에 짓고 동유럽에 짓고 뭐 중국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 첨단 제품 오케이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가형 소위 말하는 우리 다이소에서 사는 물건 같은 거는 여전히 한 90%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사실 그 월마트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일반 생필품 용품들 이런 건 뭐 여전히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고 그건 22년도 중국의 대미국 수출량을 보면 역대 신기록을 계속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유지되면서 서로 적인 이런 기묘한 관계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바뀔 거라고? 서서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안보와 관련된 기술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생필품은 직접적으로 안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을 건 없고 또 사실 그런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뭐 대단히 막 대형 기업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대한 제한은 있긴 하겠지만 있더라도 되게 미미할 것 같은데 결국은 무기화 될 수 있는 거. 이제 이번에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AI나 이제 인공지능을 앞으로는 그 전투기에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으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큰 반대를 하지만 사람이 안 죽으면 전쟁이 되게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갈등의 양상은 결국은 이제 안보고 전쟁이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인데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테크 쪽, AI 쪽, 뭐 첨단 반도체 쪽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생필품 쪽이야 뭐 서로 필요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의 어떤 안보에는 큰 지장을 안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걸리는 거는 식품, 네. 그다음에 뭐 맞아요. 물 이런 거는 걸릴 거고 원자재 꼭 필요로 한 원자재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보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저도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식량 안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얘네는 지금 식량이 100%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이게 안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식량 안보 같은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일하다. 이건 서로 간의 안보 문제로 서로 엮였고 그럼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일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막는 차원과 중국은 약간 보면 당하는 차원으로 좀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근데 중국이 단순히 당하는 입장이 아닌 서로 간에 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중국의 물건을 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주니까 사실은 이제 대안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 많은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또는 소비자가 미국밖에 없는 거죠. 네. 유럽은 조금 더 다른 리그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을 자꾸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쌍순환. 네. 예. 내수, 그렇죠. 계속해서 내수를 키우려고. 네. 그러니까 하는 미국을 거고. 대체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계속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수 부양, 내수 수요를 자꾸 그 강조를 한 거는 이제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단순히 네. 이제 뭐 작년에 경기 힘들었으니까 올해 좋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갖게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난 1년 반간 정말 열심히 매진했거든요, 중국이. 네. 근데 이번에 CPI 나온 것도 보면 또 떨어졌어요. PPI는 아예 마이너스에서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 왜 그렇게 보냐면 제 생각에 왜 소비가 안 늘어나나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 쓸 맛이 그럼요. 나겠습니까? 중국 네. 인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근데 부동산 가격을 이 정도 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럼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안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이 요즘에 이제 부동산 떨어지는 것 마냥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 마냥 지나치게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진짜 문제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또 대도시와 그렇죠. 대도시 아닌 지역 간의 어떤 공급과 수급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삼선 도시 이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부동산 쉽게 안 올라올 것 같고 네. 뭐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선 도시들은 서울처럼 공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을 때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가격은 떨어지진 않는데 아직까지 일선 도시들은 수요에 대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근데 이제 지금 중소형 도시들 중에 일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약간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올해까지는 어쨌든 좀 회복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과 인프라 쪽에서 이제 조금 성장률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예전만큼의 아주 강한 경기 부양책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강이나 화학 수요가 좀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국의 소비 수요, 그다음에 여행 수요가 올해 한 2분기 후반부터 또 좀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그 앞서 이제 미중의 그 대결 상황들이 안보의 상황이다. 이건 즉 그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난 거고 그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미중 간에?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인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6.25 1953년에 있었던 6.25 전쟁도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5년 안에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경쟁이 막 치열해지는 과정에서는 10년 안에 뭔가가 좀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내년 1월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네.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 그 대만 총통 선거는 그래도 친중국적인 국민당 후보들이 뭐 꼭 대만시 총통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방 선거에서도 우세하다고 하니까 뭐 좀 그 대만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짜이징원 정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대만 자체가 약간 친중국 쪽으로 혹시라도 붙어버리면 뭐 미국이 더 이렇게 난리를 칠 가능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이런 갈등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난 5년 동안에는 늘 테러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이 남중국해에서 어쨌든 뭔 일이 일어날 거라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중심으로 대만과 이 삼각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일종의 군사적으로는 도강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힘이 약해서 워낙 진짜 1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슈퍼파워하고 차이가 나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어느 때가 되면 중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반도체는 막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으키기보다는 네. 이 갈등이 막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연한 사건이 우연한 갈등이 우연찮게 필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등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한 거고 갈등 자체를 좀 그 완화시키려는 이제 전 세계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라 저는 이게 뭐 전쟁이 난다라기보다도 어쨌든 전쟁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 따라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이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그러니까 안보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출해서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공장 다 지어주면 안 되겠네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공급 과잉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많이 지어서 대만이 조금 힘들어도 TSMC 공장은 미국에서 막 돌아가게끔 네. 메모리 반도체도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미국에서 막 해서 중국은 없어도 미국은 충분히 돌아가게끔 그러는 전략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TSMC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한 2025년, 2026년까지 계속 투자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반도체는 정말 이렇게 미국의 경우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공급 과잉이 되면은 수요자가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자체보다는 이게 지정학적인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의 상황이 돼서 어떤 과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점들을 빼앗길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만약에 좋은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과 이제 거리가 두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한 지위는 굉장히 세졌죠. 뭐 네. 이제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적어도 DRAM이나 메모리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에서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공급 과잉이 되어버려서 네. 수요자의 바게닝 파워가 세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반도체는 좀 좋게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반도체 자체의 어떤 업황의 어떤 수익성이나 뭐 돈을 벌 수 있는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훼손될 가능성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TSMC가 지금 2025년인가에 가동하는 공장은 전체 그 팹에서 총 비중에서는 한 5% 정도라고 제가 자료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미세 공정 중에서는 한 10%그 정도의 공정을 미국에다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너무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걱정할 거 없다. 우리 대만의 캐파가 월등히 더 크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건 그 정도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도 삼성전자가 거기다 공장을 지을 때 전체 캐파에서 예를 들어 미국 수요가 100% 채워질 정도의 공장을 지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만의 수요가 예. 100% 채워지는 수준만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네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장을 다 돌려도 한국 공장이 없으면 안 된다. 예, 그거를 아주 머리 좋게 이렇게 균형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전략 산업이라는 게 네. 예전에는 이렇게 키우고 성장하는 산업이었으니까 좋았지만 약간 이게 이제 안보와 엮여지면서 좀 리스크도 함께 가져가는 산업들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반도체 이외에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쪽에서 수출이 좋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한국의 수출이 좀 활로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2차 전지도 미국에 엄청난 공장을 네, 한국보다 짓고 이제 아마 그건 더 지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국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먹거리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 10년 이상 아주 오랜 기간 우리의 핵심적인 먹거리가 되어 왔는데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고 네, 2차 전지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요 다음의 사업으로 한국이 끌고 가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딱 경쟁력이 있는 거는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친환경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는 잠재력은 있는데 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어떤 제약사들과 빅파마들과 바이오 간의 어떤 연계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좀 기술력이 있으면 빅파마가 사기도 하고, 뭐 이걸 팔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이오 중에 기술력만 가지고 가지고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많아진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평가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뭐 한국의 바이오 기술도 세계적인 기업들 좀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전부 병원 의사 된다면서요. 몽땅 다 의사 된다면서요. 근데 이 바이오가 당연히 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어프로치가 잘못된 게 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팔 사람을 상대를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작업을 하고 어디다 팔아야 될지를 모르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없으니까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인재가 많이 들어가도 방향성이 이렇게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진짜 파괴력이 있다고 느껴졌던 게 이번에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바이오엔텍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거기에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가 거의 죽어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바이오엔텍 덕분에 그 지역 세금이 10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혹시나 나갈까봐. 그런 모델들이 몇 개가 터져야 될 것 같고, 처음엔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딱 정해놓고 어느 기업에 이거 팔 수 있어 해놓고 찍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점프하고, 그래도 그 바톤 이어서 점프하고, 뭐 요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C 무슨 회사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그 자기 만족적인 상황들이 와서 뭘 어떻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들이 와버린 것 같아서, 그게 근데 그 회사들이 무슨 우리나라 중견 뭐 바이오 회사들의 그 기술을 사줄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거죠, 그죠? 빅파마와 상대할 수 있는 개념의 바이오가 지금 한국에 조금 부재한 거 아니냐, 그거가 틈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엔터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K 컨텐츠, 소위 말하는 K 문화, 이것들은 정말 저력 있고 그 산업화해서 한국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가요? 잘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도 물론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그 보완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가능성과 잠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그냥 그 컨텐츠 내용만 보면 소위 막말로 뭐 디즈니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훨씬 더 재밌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또 정서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미국의 어떤 그 팍스 아메리카나식의 영화보다 아시아 영화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좀 더 공감을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좀 있는 거잖아요. 뭐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잠재력은 있고, 특히 이제 뭐 배우들도 그렇고 내용들도 그렇고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재밌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마블의 그 뭐였죠? 마지막 나왔던 영화 마블 엔드게임이다. 엔드게임. 네. 정말 게임 엔드 된 것 같아요. 그 마블이 그거 나오고부터 완전 게임 엔드 됐다. 이제 얘네는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고 끝나서 이걸로 뭔가를 창출할 수 없다. 이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그 드라마 요즘 이런 것들 보면 생활형이고 그 있을 만한 법한 일들을 가지고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가 더 글로리가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시즌 2가 처음엔 38개국이더니 이제는 넷플릭스 전 세계 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뭔가 된다, 확실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 자 근데 이걸로 돈 벌어서 도대체 얼마를 벌 것이냐. 우리 하기야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했어요. 영화 한 편 팔아도 자동차 200만 대 파는 거하고 같아요. 뭐 이런 자동차 뭐 수십만 대 파는 거나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 키워 나가야 될 것 같고, 참 독특한 한국의 문화죠. 한국의 독특한 이건 진짜 문화 인류학자가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혹시 이제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는데 못 하신 게 있으면은. 네. 저는 이제 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요. 네. 그래도 좀 중소형주는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네. 미국은 지금 대형주만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중소형주가 된다. 네.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진짜 경기가 너무 나빠 버리면은 사실 이제 중소형주도 많이 힘을 잃어버리는 게 맞는데요. 네. 저희 국내 경기 사이클을 보니까 안 좋은데 수출보다는 뭐 투자나 소비나 이런 내수 사이클이 그 나빠지는 속도가 덜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수출은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대형주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바닥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가 뭐 2차 전지 빼고 대형주가 확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를 정말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사이에 오히려 생각보다 수출이 좀 어려울 때 내수나 소비나 투자가 생각보다 좀 덜 나빠서 그쪽에 특히 투자가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좀 오히려 좋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IRA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친환경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투자가 좀 많아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사실 막 지수 레벨을 되게 높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구조적인 흐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안 팔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중국의 수출을 기대는 30%씩 기대는 거는 이제 기대 난방이고 아세안이라든가 인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걸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중국이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접고 수출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까요?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건 좀 됐죠. 네. 오히려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베트남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듯이 네. 이제는 조금 저가나 조립하는 것들은 분명히 중국에서 이제 건너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중국에만 모든 거를 다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미 약간 저가 제품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은 떠나서 약간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자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제품, 한국 어떤 공산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줄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좋은데 저희가 수출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닌 거니까요. 어. 양이 좀 줄어들거나 뭐 제품에서 뭐 하이 퀄리티는 가지만 뭐 로우 퀄리티는 뭐 이제 수출을 안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저희 한국 수출에서 아세안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네. 15%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네네. 뭐 이미 이제 그런 수출 구조의 변화는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좋아지는 게 한국한테 전혀 플러스 효과가 없냐? 그건 네.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럼 올해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그 CPI도 올라가면서 경기가 조금 회복돼서 성장률 5% 이상 달성하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5% 불러놓고 한 6, 7% 달성을 하면 한국에도 수혜가 상당할 것이다. 네, 당연히 좋아집니다. 네. 이게 중국이 좋아지는데 중국만 좋고 나머지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고 예전보다 이제 베타가 조금 줄어든다, 민감도가 조금 약해지는 네네. 그 정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그 22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가 1, 2월 달에 좀 반등을 해서 기회가 오나 했다가 또 3월 달에 좀 휘청휘청하고 있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못 잡는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 말씀 전해주신다면? 원래 주식 투자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라는 게 늘 리스크를 지고 하기 마련이고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작년에는 정말 주식이든 채권이든 좀 그냥 무차별하게 이렇게 당하는 장이었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그 시점을 잘 잡으면 견뎌낼 수 있는 장.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좋은 장은 아니고 막 우상향하고 뭐 이런 장은 아니지만 좀 기회는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채권 중심으로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때 오히려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스 정도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박스인데 이제 조금 활발한 박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시고 올라갔을 때는 현금을 조금 또 조금 채워놓고 이런 방식을 좀 택해야 되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는 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학도 TV 투자 인사이트 시간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허전 이사님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대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